자, 답 맞춰봅시다. 컷부터 얘기해 줄게. 1등급 컷부터. 1등급이 93점입니다. 시험이 좀 쉬웠다는 거지. 그리고 2등급이 86점. 그리고 3등급이 75점입니다. 3등급이 75점. 지금 11번, 12번, 2번 중간고사 시험범위 들어가는 부분이지. 그치? 의문의 변동. 그래서 오늘부터 문법 부분 진도 나갈 겁니다. 중간고사 범위. 지문을 좀 봅시다. 우리말에는 가의 사례처럼 한 의문이 일정 환경에 따라 다르게 발음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현상을 의문 변동이라고 하고, 여기서 보면 비음아, 거센 소리, 모음 탈락이 들어있지. 근데 크게 봤을 때 의문 변동이 들어가는 게 이제 보면 첫 번째가 교체고, 그 다음이 축약이고, 그 다음이 탈락, 첨가. 보통 이렇게 나눠지는데 여기 안에서는 좀 세분화돼서 나왔습니다. 그럼 비음하는 이 중에서 어디에 들어가지? 교치에 들어가지, 그치? 그 다음에 거센 소리 내기는 축약인 거고, 모음 탈락은 탈락의 일부 중에서 하나인 거지. 그래서 비음하라고 하는 것은 비음이 아닌 소리가 기역, 디귿, 비읍이 뒤에 오는 비음, 니은, 미음이 영향을 받아 각각 비음이라고 하는 거 콧소리니까 이런 게 비음이라고 했지. 바뀌어 발음되는 현상을 말한다. 이것은 한 의문이 다른 의문의 영향을 받아 비슷하거나 같은 소리로 바뀌는 원리로 반만, 닫는도 각각 반만, 닫는으로 발음된다. 또한 담력, 종로처럼 리을이 비음의 영향을 받아서 비음, 니은으로 바뀌어 발음되는 것도 비음하다. 거센 소리 대기라고 하는 것은 바다가자가 히읗과 만나져서 파타카차가 되는 게 거센 소리 대기지, 그치? 축약이지? 그 예로 축하는 기역과 히읗이 합쳐져서 하나의 의문이 크가 되어서 축하로 발음되며 의문의 개수도 5개에서 4개로 줄어든다. 모음 탈락은 두 모음이 이어질 때 그중 한 모음이 탈락하는 현상을 말한다. 그래서 가다 플러스 아서라고 하면 지금 아가 두 개가 반복이 되고 있지. 그래서 이 둘 중에 하나가 이렇게 탈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동음 탈락이 되는 거지. 김치를 담그다 플러스 아라고 하면 김치를 담가라고 하면 얘는 의가 없어지는 거지. 그리고 우리말에서 음절의 끝에서 발음되는 자음은 그녀, 다리, 만, 보여, 본이므로 그 이외의 자음이 음절의 끝에 오면 앞에 제시된 자음 중 하나로 발음하게 되는데 이것도 음운 변동에 해당한다. 부엌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기역으로 바뀌고 디귿으로 바뀌는 게 그 예이다. 한편 음운 변동은 한 단어 안에서 한 번만 일어나기도 하고 여러 차례 일어나기도 한다. 예를 들어서 앞마당은 먼저 음절의 끝이 피읍이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의해서 비읍으로 바뀌게 되지. 그 다음에 다시 비음화가 일어나서 이렇게 바뀌게 되지. 그래서 요걸 계속 지금 반복하고 있는데 교치에 해당하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다시 한번 또 반복을 할게. 어차피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거니까. 다시 한번 반복을 하겠습니다. 교치에 해당하는 것이 뭐가 있다라고 했습니까? 첫 번째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있다라고 했지. 끝소리 규칙.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고 하면 음절의 끝에서 발음되는 게 그녀, 다리, 만, 보여 7개 중에서 하나로 발음되는 거라고 했고, 그 다음에 자음 동화가 있는데 자음 동화에 해당하는 것이 두 가지로 나눠진다라고 했지. 비음화와 유음화로 나눠진다. 그래서 비음화라고 하는 것은 비음이 아닌 게 비음으로 바뀌는 거지. 으로 바뀌는 거고, 유음은 흐를 유자, 물 흐르듯이 나는 소리 르르르르르르르르 이렇게 바뀌는 게 유음화이다. 그 다음에
국외음화가 있다. 국외음화. 국외음이 아닌 게 국외음으로 바뀌는 거지. 디귿, 이랑 만나서 지읒이나 치읓으로 바뀌는 게 국외음화이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된소리 대기. 된소리 대기라고 하면 꾸, 뚜, 뻐, 써, 쪼로 바뀌는 게 된소리 대기다. 그 다음 마지막이 이모음 역행동화. 다른 말로 전설 모음화. 여기에 해당하는 예가 뭐가 있냐면 아기를 애기라고 발음하는 거. 이게 이모음 역행동화야. 그래서 교체에 해당하는 것을 고르라고 하면 여기에 해당하는 것들이 다 포함이 됩니다. 음절의 끝소리 규칙, 자음동화, 국외음화, 된소리 대기, 이모음 역행동화가 모두 교체에 들어간다 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11번에 보면 바르게 짝지은 것을 고르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우선 음운 중에 어느 하나가 탈락하였느냐 라고 했는데 아닌 거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것은 거센 소리 대기지. 그 다음에 한 음운이 다른 음운의 영향을 받아 비슷하거나 같은 소리로 바뀌었느냐, 여기 해당하는 것 중에서 비음화가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답은 3번이 됩니다. 거센 소리 대기. 이렇게 만나서 크트프츠, 비음화, 얘가 얘랑 만나서 이렇게 바뀌는 거지. 자, 그러면 1번의 창밖은 뭐에 해당합니까? 쌍기역이 기역으로 바뀌었지. 이거 탈락이 아닙니다. 얘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입니다. 교체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능력은 어디에 들어갑니까? 지금 리을이 니은으로 바뀌었으니까 비음하지. 그 다음에 노타는 히읗이랑 디귿이 트로 바뀌었으니까 거센 소리. 다섯은 시옷이 디귿으로 바뀌었으니까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지. 그 다음 쓰어가 써가 된 것은 의가 없어졌으니까 탈락이지. 법학이 비읍과 히읗이 만나서 프가 됐으니까 얘도 거센 소리 축약입니다. 타라가 된 거는 아가 반복되는데 하나가 탈락됐으니까 얘도 탈락. 그 다음에 집념은 비읍이 미음으로 바뀌었으니까 비음화가 되지. 12번에 기억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라고 돼 있는데 답은 5번입니다. 기억이 여러 차례 일어나는 것을 고르시오 라고 돼 있는데, 물감을 섞는 같은 경우에는 우선 얘가 기억으로 바뀌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기억이 이음으로 바뀌었으니까 비음화가 일어난 거지. 그래서 답이 5번입니다. 그러면 1번은 뭐에 해당하느냐? 거센 소리 대기지. 장녀는 비음화. 않고도 거센 소리. 장미꽃은 얘도 지금 디귿으로 바뀌었으니까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지. 자, 그 다음 13번으로 합니다. 적절하지 아닌 것을 고르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13번의 답은 3번입니다. 히여가 아니라 히어가 되는 거지. 히어. 얘는 지금 니은에 따라라고 되어 있는데 니은이 아니라 기역에 따라 해당하는 거지. 기역. 자, 그 다음에 14번에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답은 4번이지. 지속이 아니라 단절입니다. 단절. 자, 기역에서 보니 시간 부사어를 사용해서 과거를 나타내고 있군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걸 얘기하는 거지. 그리고 선어말어미라고 하는 것은 어말어미 앞에 오는 게 선어말어미라고 했지. 라 앞에 오는 거니까 더가 선어말어미지.
디귿을 보니 동사는 관형사용어미 니은을 사용해서 과거 일어난 일. 오다가 동사니까 과거 나타내는 거 맞고, 미음을 보니 선어말 어미 아시 과거 일어난 일을 나타내지 않기도 하고, 다음은 다 잤네라고 하는 게 이게 지금 과거 상황을 나타내는 게 아니지? 아유, 오늘 밤 잠은 다 잤네 이 말이니까. 자, 그 다음 15번에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답은 4번입니다. 1에 해당하는 겁니다. 1에 해당하는 거. 우선 시가 이렇게 나오면 작가를 먼저 보라고 했지, 그치? 윤동주 시인이 일제강점기 시인이다라는 사실은 니네가 알고 있으니까. 근데 일제강점기랑 연계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단어가 어디 있을까? 여기 보면 잃어버린 역사처럼 이라고 돼 있지? 이게 바로 일제강점기 현실을 얘기하는 거지. 일제강점기. 자, 여기까지 생각을 하고 한번 봅시다. 순이가 떠난다는 아침에 말 못할 마음으로 한방눈이 내려 슬픈 것처럼 창밖에 아득히 깔린 지도 위에 덮인다.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됐냐면 순이가 떠난다라고 돼 있지. 순이가 떠난다. 그럼 일제강점기에 지금 순이라는 대상이 떠난다라는 것은 결국 뭘 얘기하는 거겠어? 일제강점기와 관련돼서 보면 유랑민이라고 볼 수 있겠지, 그치? 우리 민족의 현실을 상징한다라고 볼 수도 있고, 방하늘 돌아다봐야 아무도 없다. 벽과 천정이 하얗다. 방하늘까지 눈이 내리는 것일까? 정말 너는 잃어버린 역사처럼 홀로 떠나는 것이냐? 떠나기 전에 일러둘 말이 있거든. 그것을 편지로 써서도 내가 가는 곳을 몰라. 어느 거리가 어느 마을, 어느 지붕 밑 너는 내 마음속에만 남아있는 것이냐? 내 조그만 발자국이 눈이 자꾸 내려 덮여 따라갈 수도 없다. 눈이 녹으면 남은 발자국 자리마다 꽃이 피리니 꽃 사이로 발자국을 찾아 나서면 1년 12달 내 마음속에는 계속 눈이 내릴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순이에 대한 그리움과 슬픔이 지속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지속. 그러니까 순이를 만난다라는 것이 어렵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지. 자, 여기까지 파악을 하고 그 다음 시로 갑시다. 정해진 시간 동안 빨리 시의 내용을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굳이 자세히 읽을 필요 없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작품 봅시다. 어린 시절 어머니, 요것도 작가를 보면 김종철을 만나는 법인데 지금 니네가 이 시인에 대해서는 잘 좀 낯선 시인이기 때문에 그럴 경우는 그냥 시를 바로 보면 됩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내일은 언제 오나요? 라고 하면서 여기서 지금 대화를 하고 있지. 대화체입니다. 대화체. 그리고 물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높임 표현이니까 이런 건 경어체라고 합니다. 경어체. 오늘이 내일인가요? 아니란다. 오늘은 오늘이고 내일은 또 하룻밤 더 자야 한단다. 고향에서 급히 정갈이 왔습니다. 어머니 임종의 이마에 둘러앉아 있는 어제의 것들이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돌아가기 직전이라는 거지. 얘야, 내일까지 갈 수 있을까? 여기서 내일까지 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은 뭔가 희망이 있을까라는 거지. 그럼요, 하룻밤만 지나면 내일인걸요. 어제의 것들은 물도 들고 간신히 기운도 차렸습니다. 다음날 어머니의 베개모에 수실로 떼인 학 한 마리가 날아오르며 다시 물었습니다. 학 한 마리가 날아온다라는 것은 어머니의 임종을 의미합니다. 오늘이 내일이지 아니에요. 오늘은 오늘이고 내일은 하룻밤을 지내야 돼요. 이제 더 이상 고향에서 급한 정갈이 오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니까. 우리 집에는 어머니 어제라는 집에, 아내는 오늘이라는 집에, 딸은 내일이라는 집에 살면서 어제라는 집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를 얘기하는 거고 오늘이라는 집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의 삶을 얘기하는 거고 내일이라는 집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의 삶을 얘기하는 거지. 나와 쉽게 만나는 법이라고 하는 것은 교감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지. 자, 그 다음 작품 갑시다. 다음 정약용의 떠있는 삶.
제목이 지금 떠 있는 삶인데 이것과 관련 지어서 볼 수 있는 문제가 지금 25번이지. 떠 있다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냐? 가변적, 유동적이라는 의미와 덧없다, 무상하다는 의미가 중첩되어 있다. 우리의 삶이란 덧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거를 뭐라고 하냐면 인생 무상이라고 하지. 덧없다라는 것을 인생 무상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대상들도 덧없는 것이다. 하지만 이 작품은 그 덧없음을 슬퍼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된다? 순순히 받아들이며 삶을 즐기자라고 얘기하고 있어. 그래서 긍정적인 것으로 도달하고 있다. 요걸 가지고 지문으로 갑시다. 니네가 읽었던 내용과 내가 지금 해설하는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계속 확인해야 됩니다. 나산 처사는 나이가 거의 80인데 눈동자는 새까맣고 얼굴은 발그레하며 여유로운 모습이 마치 신선과 같다라고 하면서 여기서 사용된 설명 기법은 그림 그리듯이 자세히 설명하는 거니까 묘사입니다. describe라고 하지, 그치? 아주 자세하게 그림 그리듯이 설명하는 것을 묘사라고 합니다. 어느 날 다산에 있는 암자로 나를 찾아와 말하였다. 아름답다 이 암자여. 화초와 약초를 보기 좋게 심었고 샘가에는 바위를 둘렀으니 아무 걱정 없는 사람이 사는 곳이다. 그러나 그대는 어떤 사람이다? 귀향 온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현재 작가인 정약용의 처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 귀향을 왔다. 임금께서 그대를 사면하여 죄를 용서하여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라는 명을 내렸으니 그 유배지에서 풀려났다. 만약 오늘이라도 사면장이 도착하면 내일 이미 그대는 여기를 떠날 것이다. 그런데 뭐 때문에 대체 이렇게 뭐 공을 들여서 여기 이렇게 열심히 꾸미느냐라고 하면서 지금 궁금증을 물어보고 있지, 그치? 작가에 대해서 작가한테. 나는 30여 년 전 나산의 남쪽에 암자를 세우고 거기에 사닥을 모시고 거기서 자손들을 길렀다. 그러나 대충 깎은 나무로 기둥을 세우고 낡은 밧줄로 얽혀 놓았으며 뜰과 채마밭은 가꾸지 않아 잡초가 무성하다. 겨우 그때그때 수리만 할 뿐이다. 그러니까 왜 이와 같이 하겠느냐? 그 이유가 뭐냐? 내 삶을 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아까 보기에 나와 있었지? 유동적인 삶이라는 거야. 유동적인 삶. 혹은 떠서 동쪽으로 가고 혹은 떠서 서쪽으로 가며 혹은 떠서 다니고 혹은 떠서 머무르네. 여기서 사용된 설명 기법은 열거법이지. 그리고 반복법이야. 문장 구조가 같으니까 대꾸법입니다. 그 떠있음은 그치질 않는다. 인생은 계속 변한다. 유동적인 삶이다. 그래서 내 호를 떠있는 삶이란 뜻에서 부부자라고 하고 내 사는 집을 떠있는 집이란 뜻에서 부함이라고 했다. 나도 이와 같은데 하물며 자네가 어떠하겠느냐. 자네가 이렇게 정원을 가꾸는 것이 나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랬더니 나는 일어나 경의를 표하며 말했다. 존경하면서 통달하신 말씀입니다. 선생님께서는 삶이 떠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호수물이 넘치면 거기 있던 부평초가 도랑이가 있고 큰 비가 내리면 나무로 깎은 인형이 물에 떠 내려갑니다. 라고 하면서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지. 사람들이 이런 걸 잘 알고 있고 선생님께서도 스스로의 삶을 이에 비유하셨습니다. 떠 있는 것이 어찌 이뿐이겠습니까? 이런 게 서리법입니다. 진짜 물어보는 게 아니라 물어보는 형식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서리법입니다. 고기는 불에로 떠 있고 새는 날개로 떠 있고 물방울은 공기로 떠 있고 구름과 안개는 수증기로 떠 있고 해와 달은 운행하면서 떠 있고 계속 이제 비슷한 것에 대해서 열거하고 있지. 열거법. 그리고 문장 구조 같으니까 대꾸법입니다. 예를 들고 있어. 지금 이런 것이 떠 있고 만물과 만민을 그 위에 살게 합니다. 이렇게 보면 천하에 떠있지 않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라고 해서 자 A라는 상황, 예를 들어 성북고등학교는 잘생긴 A 일반에 잘생긴 남학생이 있다.
B반에도 잘생긴 남학생이 있다. D반에도 있다. C반에도 있고 D반에도 있다. 그래서 성북고에는 잘생긴 남학생들이 있다. 라고 해서 결론을 이렇게 내리는 것을 귀납적 사고라고 합니다. 귀납적 사고. 귀납적 방식이라고 하지. 예를 들어서 전체적인 결론을 내리는 것을 귀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용된 것도 귀납법이 되는 거지. 여기 어떤 사람이 있어. 그 큰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서 배 위에 한 잔의 물을 쏟아놓고 거기에 작은 풀잎을 배처럼 띄운다고 합시다. 뭐뭐라고 합시다라고 하는 것은 가정이지, 가정. 그렇게 하자. 그러고는 그것이 떠있는 걸 비웃으면서 정작 자기가 바다에 떠있는 사실을 잊어버린다면 그를 어리석다고 여기지 않는 사람이 드물 것이다. 지금 천하에 떠있지 않은 것이 없거늘 선생께서는 떠있음을 홀로 상심하시어 자신의 이름과 집의 그런 뜻을 드러내셨는데요. 떠있음을 슬프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 아닐까요? 라고 하면서 본인과의 인식의 차이를 얘기합니다. 차이점. 인식의 차이점이 드러나지? 세상에 떠돌아다니지 않은 것이 어디 있느냐? 왜 너는 너만 그렇다고 생각을 하느냐? 여기에 있는 화초와 약초, 물과 바위는 모두 나와 함께 떠 있는 것입니다. 떠 있다가 서로 만나면 기뻐하고 떠 있다가 헤어지면 훌훌 잊을 따름입니다. 안 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기서도 사용되는 것이 서리법입니다. 그리고 그 떠 있는 것이 슬픈 건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자 여기서는 결론을 먼저 내리고 이때부터 예를 듭니다. 이런 거는 연역적 사고라고 합니다. 연역적 사고. 결론을 먼저 내리고 거기에 대상 하나하나를 대입시키는 것. 어부는 떠다니며 고기를 잡고 장사꾼은 떠다니며 이익을 얻습니다. 범녀는 강호를 떠다니 화를 면했고 섭을, 지금 범녀, 그 다음에 섭을이라고 해서 중국의 고사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고사를 인용한다. 그래서 모의고사나 내신 풀다가 고사를 인용한다라고 하면 이런 걸 찾아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예원진 이런 거 다 중국 고사를 인용하는 겁니다. 장지화. 그러니 떠다니는 것을 어찌 하찮게 생각했겠습니까? 그러므로 공자 같은 성인도 일찍이 바다를 떠가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생각해보면 떠다니는 것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런 거 다 서리법입니다. 물에 떠다니는 사람도 그럴진데 땅에 떠있는 사람이 어찌 스스로 상심하겠습니까? 청컨대 오늘 함께 나눈 말씀으로 떠있는 집에 대한 글을 써서 선생의 장수를 축원하고자 합니다. 라고 하면서 본인이 이 글을 쓰게 된 이유를 마지막에 이야기하고 있지. 자, 그러면 21번에 가나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답은 1번입니다. 자, 대상의 부재에서 느끼는 정서가 드러나 있다라고 했는데 대상의 부재가 어디 나와 있느냐? 가에서 순이가 떠난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떠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무도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훌훌이 떠난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부재가 맞고 그 다음에 나에서는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오지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지? 어머니는 어제라는 집에라는 것은 과거의 삶을 산 대상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지. 자, 그 다음에 22번에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답은 5번입니다. 화자는 꽃이 피면 순이를 만나게 될 것이라 확신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지. 만나기 어렵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3번에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답은 2번입니다. 부정적인 인식으로 바뀌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시에서 보면 여기서 뭐 부정적인 인식 찾아볼 수 없지? 어제, 오늘, 내일을 통해서 어머니의 죽음을 미루고 싶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지. 이게 지금 뭐 만남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은 아니니까. 자, 편지와 정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답은 1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25번에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답은 5번입니다. 소설에서 지금 힌트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을 먼저 찾으라고 했지? 요거를 보자. 이 작품의 뒷부분에서 권순찬은 누군가의 신고로 아파트에서 쫓겨납니다. 그 나는 외제차를 타고 나타난 김성만 씨를 목격하고 자신과 입주민들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입주민들은 작품의 제목처럼 착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문제의 원인과 해결책을 자신의 입장에서만 찾은 입주민들은 자신들의 베푼 선의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권순찬에게 화를 낸다. 그러니까 이 작품의 전체의 주제가 여기서 나오지. 진짜 원인을 보지 못하고 애꿎은 사람에게 화를 냈던 우리의 모습을 반성하게 한다. 아, 이런 내용이다라는 것을 알고 지문으로 가야 되겠지. 지금 보면 103동 502호 김성만 씨는 전체 내용을 읽었으니까 알겠지. 사채업자지, 사채업자. 내가 입금한 돈 700만 원을 돌려주시오. 이 남자가 지금 주인공인 권순찬이지. 붉은색 매직펜으로 큼지막하게 쓴 글씨들을 읽고 나는 남자의 얼굴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다. 얘가 지금 주인공은 아닌 거니까 1인칭 관찰자 시점이 되겠지. 분명 어젯밤 호프집에서 만났던 그 남자가 맞았다. 우수사한 머리칼도 검은색 양복도 그대로였다. 남자는 사람들을 향해 대자보를 높이 쳐들지도 않았고 아파트 쪽을 쳐다보지도 않은 채 그저 가만히 고개를 숙인 채 앉아만 있었다. 돗자리가 끝나는 부분에 남자의 것으로 보이는 감색 운동화 한 켤레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나는 창문을 올리고 다시 차를 움직였다. 정문 경비가 내 차를 보자 인사를 했고 나도 꾸벅 고개를 숙였다. 망신을 주려 온 사람이구나. 나는 핸들을 돌리면서 그렇게 생각했다. 뭐야 502호 누가 살지? 그런다고 소용이 있을까? 직접 찾아가서 단판을 내야지. 나는 속도를 높이면서 그런 생각을 하다가 이내 다시 그날 작성해야 할 서류들과 학과 취업률 따위들을 떠올렸다. 700만 원이든 7천만 원이든 남과 남 사이에 벌어진 일이었다. 그게 나의 지금 사고방식이 나오는데 개인주의적이지. 그리고 이기적이지. 나랑 상관없다라는 거지. 내가 참견할 만한 일도 참견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 그저 누군지 모를 사람의 망신을 한번 보았을 뿐 저러다가 금세 말겠지.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 나는 학교에 도착한 후 인터넷에서 죽은 아이의 아빠가 단식을 시작했다는 기사와 교육부에서 대학의 구조조정 로드맵을 발표했다는 기사를 차례로 읽었고 교무처와 인재개발원 팀장들과 길게 통화를 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점심시간이 되었고 자연스럽게 아침에 봤던 남자를 잊을 수 있었다. 저러다 말겠지 했던 남자는 내 예상과 다르게 몇 날 며칠 그 자리에 계속 앉아 있었다. 그새의 파란 천막 모서리에는 커튼처럼 얇은 비닐이 사면으로 매달렸고 돗자리 위에는 새로운 스티로폼 2자를 깔렸다. 밤이 되면 비닐을 내리고 스티로폼 위에 침낭을 깔고 자는 모양이었다. 그리고 다시 아침이 되면 비닐을 둘둘 말아 올린 후 합판에 붙인 대자보를 자신의 무릎 앞에 세웠다. 남자는 여전히 말이 없었고 아파트 단지 안으로 들어온 일도 없었고 들어가는 사람을 붙잡고 말을 거는 일도 없었다. 그저 고요하게 거기에 앉아있을 뿐이었다. 그 며칠 사이 나는 참 좋은 마트 사장에게서 남자에 대한 사정을 자세히 듣게 되었다. 그게 사정이 좀 딱하게 되었더라고요.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 어머니가 사채를 썼다라는 거죠. 지금 저 사람 어머니가 사채를 썼다. 처음에 200만 원을 빌린 게 400만 원이 되고 600만 원이 되고 700만 원이 된 모양이에요. 덜컥 겁이 났겠죠. 할 수 없이 오래전부터 왕래가 없던 아들을 찾아간 모양인데 남자도 선뜻 돈을 보내지 못한 모양이에요. 당장 그만한 돈을 마련하기도 어려웠고 안 봐도 뻔한 거 아니겠어요? 뭐 섭섭하고 원망 같은 게 없었겠어요. 딱 봐도 해준 게 없는 어머니 같은데 갑자기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하니 그래도 이 사람이 몇 달 뒤에 그 계좌로 돈을 넣었다. 700만 원을 전부를 다 갚았다라는 거지. 근데 문제가 뭐냐? 그 어머니도 저 사람 어머니도 그 돈을 갚았다는 거야. 그 이중으로 갚은 거지. 그 1,400만 원을 갚게 된 거지. 사채업자한테. 그러니까 저 시위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아, 그래도 저 남자하고 정이 참 많이 들었는데 몇 달 동안 매일 얼굴 보고 인사했는데 첫설이 내리기 전에 일이 이렇게 돼서 얼마나 다행이죠. 저러다 겨울 맞으면 큰일 나죠. 오백이호 할머니는 나서지 않을 것 같으니까 우리가 직접 전하는 걸로 하죠. 절차가 따로 필요 있나요? 라고 하면서 지금 700만 원을 마련해간 아파트 입주민들 자기들이 돈을 모아서 갖다 준 거지. 그랬더니 남자는 그 모든 선의를 거부한 거지.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서 나와 있었지, 그치? 지금 문제의 원인과 해결책을 아파트 입주민들은 돈 때문이다라고 생각했으니까 이런 방법을 선택했는데 남자는 그것 때문에 지금 시위를 하고 있었던 게 아니었던 거지. 자, 그래서 나중에 이 선의를 거부하니까 사람들이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다. 이게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자, 그럼 이걸 가지고 문제를 봅시다.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을 고르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답은 3번이지. 자, 어디 나와 있었냐면 나는 남자의 인천 거처가 무사히 남아있기를 바랬다 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답이 3번입니다. 자, 27번에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답은 3번입니다. 28번에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답은 4번입니다.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첫 번째 작품 어부사시사는 굉장히 중요한 작품입니다. 외부 지문으로도 잘 나오고 모의고사에도 잘 나오기 때문에 자, 설명을 좀 먼저 어부사시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어부사시사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사시라고 하는 게 봄, 여름, 가을, 겨울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해서 총 몇 수로 이루어져 있냐면 봄과 관련된 거에 10수, 여름 10수, 가을 10수, 겨울 10수 이래서 총 40수로 이루어진 연시조입니다. 40수로 이루어진 연시조야. 그래서 여기 옆에 보면 번호가 쓰여져 있지. 이게 봄의 6번째 해당하는 거, 그 다음에 여름의 첫 번째, 그리고 가을의 첫 번째, 그리고 겨울의 8번째 노래라는 뜻이야. 그럼 이게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냐면 1수부터 10수까지가 있으면 자, 이게 지금 1수가 있고 1수가 여기에 지금 여음구가 들어갔는데 여음구가 모두 배 띄어라요. 배 띄어라. 여기 여름도 마찬가지고 가을도 마찬가지고 겨울도 마찬가지야. 다 동일합니다. 여기 다. 그 다음에 이수에서는 닷 올려라. 무슨 말이냐면 배가 이렇게 있어. 배가 있으면 배가 출항하고 귀향할 때까지의 모든 과정이 들어가는 거야. 출항부터 귀향할 때까지의 모든 과정이 여기 다 들어있는 거야. 그래서 3수부터 쭉쭉쭉쭉 해가지고 나중에 10수에서는 뭐냐? 배 대어라. 배 대어라. 요렇게. 그래서 요걸 가지고 보면 옆에 있는 번호가 같으면 밑에 있는 여음구가 똑같습니다. 근데 여기 문제에서는 지금 하의 1수와 추의 1수가 번호가 똑같지. 그러니까 여기 뱉더라. 여기 뱉더라 똑같지. 배가 떠야지 출항을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 6에서는 뭐야? 돛을 내려라. 동팔에서는 배를 메어라. 이렇게. 그래서 이게 지금 여음구라고 하는데 이게 여음구입니다. 여음. 이 여음 자체가 배가 출항했을 때부터 귀향할 때까지를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지금 모든 그 수에서 동일하게 나오는 게 어느 부분이냐면 요거 있지. 지국총 지국총 어사와. 이건 다 동일하지. 지국총 지국총 어사와. 지국총 지국총 어사와. 이거는 노저을 때 나는 소리인데 노저을 때 내는 소리 있지. 그 소리의 의성어입니다. 의성어. 의성어. 노저을 때 노젓는 소리랑 이게 노젓는 소리.
사람들이 어사와 이렇게 부르거든. 이건 외치는 소리야. 이렇게 잘 나옵니다. 그래서 2학년 이번 문학 범위에는 이게 지금 시험 범위로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네는 모의고사 이게 나오면 시험 범위로 들어갈 수 있고. 그러면 자세하게 작품을 좀 봅시다. 석양에 비꼈으니 라고 되어 있는데 우선 춘6이니까 봄과 관련되는 거겠지. 석양에 비꼈으니 그만하고 돌아가자 라고 되어 있는데 비꼈다라고 하는 말 자체가 이게 이제 고전 시가에서 잘 나오는 표현인데 비끼다란 말은 비스듬히 비친다는 뜻이야. 석양이 비스듬히 비치니 석양이 기울어지니 그만하고 돌아가자. 이제 저녁이 됐으니까 그만하고 돌아가자. 뭐뭐 하자라고 하는 게 바로 청유형 어미입니다. 청유형 어미. 버들이며 물가의 꽃은 굽이굽이 새롭구나. 자, 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소재가 바로 이 버들이지, 버들. 물가의 꽃은 굽이굽이 새롭다. 그 다음에 지국총이라고 하는 거 노젓는 소리라고 했지? 찌그덩 어기여차 후렴구. 삼공이라고 하는 표현이 문학에서 잘 나오는데 이거는 삼정승이라고 해서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인데 이게 나오면 그냥 속세의 부기공명을 의미하는 겁니다. 만사를 생각하겠느냐. 이거 생각하지 않겠다는 거지. 약간 부정적인 겁니다. 속세의 부기공명. 난 이거 생각하지 않는다. 난 이런 걸 부러워하지 않는다. 그 다음 하로 갑니다. 하는 여름이지. 굳은 비가 멎어가고 여름이니까 비가 많이 내리지. 장마철이야 장마. 굳은 비가 멎어가고 시냇물이 맑아온다. 뱉더라. 낚싯대를 둘러매니 깊은 흙을 금하지 못하겠다. 라고 하면서 지금 풍류를 즐기고 있는 모습이지. 낚시를 하면서 풍류를 즐기는 모습입니다. 관련된 사자성어는 안분지족. 연강 첩장은 네가 그려낸 것이냐. 연강이라고 하는 것은 안개가 낀 강. 첩장이라고 하는 것은 산 봉우리. 한마디로 두 가지의 의미는 뭐냐? 아름다운 자연입니다. 아름다운 자연. 누가 그려냈느냐? 라고 하면서 아름다운 자연에 대해서 감탄하고 있는 거야. 감탄. 물외라고 하는 것은 세상 밖이란 뜻이야. 세상 밖. 그래서 물외라고 하는 것은 자연을 의미합니다. 자연. 자연의 좋은 일이 어부의 삶이 아니겠느냐. 뱉띄어라. 어옹을 비웃지 마라. 어옹이라고 하는 것은 그림에 그려져 있는 가짜 어부를 얘기합니다. 가짜 어부를 비웃지 말아라. 모든 그림마다 그려져 있다라고 하면서 어부의 삶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고 있는 거지. 사시라고 하는 것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니까 사계절의 흥이 한 가지나 그 중에서 최고는 가을강이 최고인 것 같다. 자, 그 다음에 겨울입니다. 물가에 외로운 소나무가 어찌 저렇게 씩씩하냐. 소나무를 보고 외롭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감정을 나타내고 있으니까 감정이입입니다. 감정이입. 어떤 대상이 나오고 관련된 감정이 나오면 화자 자신의 감정과 동일시시키는 겁니다. 씩씩한고 험한 구름을 한탄하지 말아라. 세상을 가려준다. 이 구름이 세상을 가려준다. 라고 하면서 지금 자연이 세상을 가려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지. 파랑선을 싫어하지 말아라. 이 둘 다 뭐야? 세상을 가려주는 거지. 그래서 세상을 멀리하고 싶어하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중요하다라고 했어. 어부사시사. 자, 그 다음 작품입니다. 초당 늦은 날에 깊이 든 잠을 겨우 깨워서. 초당이라고 하는 것은 초가집입니다. 초가집. 대나무로 만든 창문을 바삐 열고 작은 뜰에 방황하니 서성하니 시내 위에 버들잎은 봄바람을 먼저 얻는다는 했으니까 여기서 계절이 드러났지. 그치? 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위성 땅 아침 비에 원객의 근심이다. 여기서 원객이라고 하는 것은 멀리서 온 손님이거든.
나그네야, 나그네. 그러니까 화자 자신입니다. 화자 자신. 화자 자신을 멀리서 온 나그네라고 표현한 거예요. 나그네. 숲풀 아래 뻐꾹새는 뻐꾹새 봄이지 봄 계절을 먼저 알아서 태평세월 들 이래는 농부를 재축한다. 지금 봄이었다라는 것을 계속 뻐꾹새가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지. 아, 내일이야. 잠을 깨어 생각하니 세상의 모든 일이 모두가 허랑하다. 허랑하다라는 말은 좀 허황되고 뭔가 허무하다라는 거니까 여기서 뭘 느꼈다? 인생 무상을 느낀 거지. 인생 무상. 공명, 세상에서 이름을 떨치는 것은 때가 늦어서 백발이 기미 때까지 왔다는 것은 이미 나이가 들었다라는 거죠. 이미 화자가 늙어버렸다. 산업에는 깨가 없다.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재물을 늘리는 재주를 얘기하는 거지. 재물을 늘리는 재주. 재주에는 깨가 없어서 초가집이 몇 칸이다. 가난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 화자의 처지가 드러났어. 늙은 데다가 가난하다. 백화주, 술이지 두세 잔에 정이 들어서 홍도 벽도 복숭아 꽃이 남발한데 지팡이 짚고 들어가니 산은 첩첩 물은 청청이다. 안개가 거쳐서 구름이 되니 남산 서산은 백운이다. 남산 서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지명 이름입니다. 흰 구름이다. 구름 거쳐 안개가 되니 계산 안개. 계산이라고 하는 게 고전시가에서 나오면 계곡이 있는 산을 의미합니다. 계곡이 있는 산. 안개봉이 높다. 앉아보고 서서 보니 야, 여기가 바로 별천지다. 별천지라고 하는 것은 이상세계를 의미합니다. 이상세계. 이상세계가 여기다. 때 없는 두 기미칠, 새 속에 때가 없는 두 기미칠 돌신에다가 다시 씻고, 그러니까 돌신에 씻다, 기미칠 씻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 나중에 다른 타 작품에서 나올 텐데 소부랑 허유의 고사에서 나오는 표현입니다. 고사를 인용한 거야. 소부와 허유의 고사를 인용한 표현이다. 다시 씻고 타경대에서 잠깐 쉬고, 타경대에서 지금 뭘 하는 거냐면 갓끈을 씻는 곳이야. 그 다음에 세심대라고 하는 곳은 마음을 씻는 곳이야. 올라가니 풍대의 맑은 바람, 심신이 시원하고, 풍대는 바람을 쐬는 곳이고, 월사라고 하는 것은 달을, 이게 지금 바람을 쐬는 곳이고, 얘는 달 구경을 하는 곳이야. 밝은 달은 맑은 의미가 일반이다. 그래서 자연과 하나 되는 거니까 무라일체를 보여준다. 고전시가 이렇게 자세하는 거는 고전시가에는 나오는 비슷한 단어들이 다른 작품에서도 똑같이 나와. 그래서 이걸 알아두면 모르는 작품이 나온다 하더라도 해석하기가 좋겠지.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답은 3번입니다. 영탄적 어조가 어디 나오냐면 가에서는 여기 새롭구나. 그리고 나에서는 여기 아 내일이야. 그리고 별천지가 여기다. 이게 다 영탄적 표현입니다. 자, 그 다음에 30번에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답은 3번입니다. 화자의 처지에 공감하는 인물이다 라고 돼 있는데 이거 뭐 아니지. 농부는 그냥 들판에서 일하는 대상인 거니까. 그 다음에 31번에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답은 4번입니다. 외로운 소나무라고 하는 것은 얘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대상인 거니까 안타까운 대상 아니지. 문제에서 힌트를 얻을 만한 게 45번인데 최현정과 같은 영웅소설에는 이 소설 자체가 영웅소설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주인공은 하늘이 낸 비범한 인물로 어린 시절 고난을 겪지만 새로운 인물들과의 운명적으로 만나며 고난을 극복해 나간다. 결국 마지막에 승리하게 됐다. 이런 내용이구나라는 것을 파악하고
자, 봅시다. 수적들이 현의 다리를 잡고 얘가 지금 주인공인 거니까 수적들은 지금 대적들을 의미하겠지. 현의 다리를 잡고 물에 던졌을 때 풍랑이 현을 휩쓸다가 모래사장으로 내굴렸다. 어린 현이 물을 끝없이 토하며 어머니를 부르고 통곡하다가 사방을 둘러보니 무인지경이라고 하는 것은 주변에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외진 곳을 얘기하는 거지. 주변에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외진 곳. 이때 절강, 소홍부에 유소사라는 재상이 있었다. 새로운 인물 등장하지. 황성에서 벼슬을 하다가 나이가 들어 퇴사하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중이었는데 문득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사공에게 분바에 그 울음소리가 나는 곳에 배를 대고 가보니 한 아이가 울고 있었다. 유소사가 그에게 다가 물었다. 근데 어찌된 아이인데 홀로 이렇게 슬피 우느냐. 현이 울음을 그치고 보니 한 백발 노인이었다. 유소사가 내 어디서 살고 나이는 몇이고 이름은 무엇이냐. 나이는 7살이고 이름은 최현이고 그래서 주인공이지. 모친을 따라 부친 적소로 왔다가 모친도 없고 시종도 없었기로 갈 바를 알지 못해 홀로 울고 있었습니다. 소사가 다시 묻기를 부친이 어디로 갔는데 찾아가느냐. 부친은 벼슬을 하다가 참소에 들었다라면 참소란 단어 잘 나오는데 이제 모함을 받아 유배 가셨기로 모친과 그 적수에 찾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유소사가 현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와서는 부인에게 말했다. 한밤에 꿈을 얻었는데 백발 노인이 와서 이르되 그대의 일생 자식 없음을 서러하여 양자를 데려왔으니 수양 아들로 삼아 잘 기르라 하시기로 이 아이를 데려왔습니다. 그러자 부인이 말하기에 저도 꿈을 꿨는데 하늘에서 칠성이 떨어져 치마에 쌓이거늘 이를 더욱 사랑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물 자체가 최현 자체가 비범한 인물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지. 중략 부분 줄거리. 유소사의 양자로 살아가던 최현은 유소사 부부가 진짜 의지할 곳이 없어서 의지할 곳이 없는 것은 사자성어로 사고 묻힌 혈혈단신이라고 합니다. 혈혈단신. 양식을 빌려 정처 없이 떠돌던 중 한 도사를 만나게 된다. 이 칼은 천사검이요 이 책은 옥갑경이다. 성인군자가 가질 만한데 만일 그대가 아니면 가질 사람이 없는 까닭으로 사흘을 두루 돌아 이제 전한다. 그대는 누설하지 말라. 그랬더니 소생은 인간의 천한 것이라 이 두 보배를 어찌 지내겠습니까? 바라본대 존공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편을 높이는 표현입니다. 상대방을 높이는 표현. 지낼 사람에게 주옵소서. 도사가 웃으며 하늘이 그대를 내실 때 대명을 위해서 내셨도다. 그러니까 명나라를 위해서 위기에서 구할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지. 또한 천사 옷값은 그대를 위하여 내신 것이니 어찌 사양하겠느냐. 설령 보배란들 내어 쓰지 못하오니 그 어찌 소생이 가질 바겠습니까. 엎드려 바라건대 종공은 가져가시어 인자에게 전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어찌 이같이 고집하느냐라고 하면서 여기서부터 약간 화를 내지 책망하지. 이 두 가지를 가지면 영화를 누리며 대국을 편안하게 하고 이름이 사이에 진동할 것이니 어찌 사양함이 이같이 심하겠느냐. 이 칼이 비록 설이었으나 쓸데를 당하며 자연히 저절로 빠져나와 펼치면 길이가 8척이다. 이런 거는 다 이제 비현실적인 거지. 전기성입니다. 전기성. 이 두 가지 보배는 서천 서역국에 떨어져서 서기가 천하에 비추었을 때 찾아갈 사람이 없어 늙은 것이 3년을 수고하고 그대를 찾다가 오늘 여기 와서 전하는 것이니 부디 잘 간수하라. 멀지 아니하여 상장군의 절월과 대원수의 인신을 찰 것이니 그때를 당하면 이 노인의 말을 생각하리라. 현이 공손히 대답했다. 정녕 그리하면 사용할 수 없었거니와 미천한 소생을 위하여 여러 세월을 수고하시니 마음에 황궁무지합니다. 몸둘 데가 없습니다. 감히 묻고자 하니 존궁의 거주와 존호를 알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나의 이름은 공신술이요. 이 사람이 지금 옆에서 도와주는 거니까 조력자가 되는 거지. 살기는 공동산에 있으니 차후에 혹여 급한 일이 있거든 공동산으로 찾아오라. 할 말은 무궁화는 급히 떠나니 그대는 7년 전에 갔던 남경 순천부로 찾아가라. 도사가 떠나가더니 불과 몇 걸음 만에 호련히 사라져 보이지 않고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다. 전기성. 비현실성. 현이 도사를 이별하고
천사 옷값을 품에 품고 남경으로 향했다. 현이 여러 날 만에 춘천부에 이르러서는 밥을 빌려 한 집에 들어갔는데 그 주인이 현의 구걸하는 소리를 듣고 불쌍하게 여겨 가까이 부르고는 물었다. 그대는 어디 사람이며 어찌 이리 빌어먹느냐. 가화공참하기로 가화공참 밑에 뜻 나와있지. 집안이 화를 당했다. 그래서 이렇게 유리 걸식하게 되었다. 걸식이라고 하는 떠돌아다니면서 거지처럼 사는 거지. 유리 걸식입니다. 주인이 가만히 현을 보다가 다시 물었다. 그대 이름과 얼굴이 본듯하니 알지 못할 일이라. 혹여 남에게 적선한 일이 있느냐, 그러니까 남을 도와준 일이 있느냐라고 했더니 구걸하는 아이가 어찌 사람을 구제함이 있겠느냐. 7년 전에 진주강 모래사장에서 금은부하러 사람을 구제한 일이 없는가. 그러니까 빨리 얘기해봐라 라고 하니까 서쪽으로 가려 하던 중 상인 완삼이 파손하고 배가 파괴되고 물가에서 울고 있길래 이 사람을 만난 적이 있다. 그래서 좀 도와준 적이 있다. 이걸 가지고 어찌 구제하겠다고 하겠느냐. 주인이 이 말을 듣고는 크게 놀라고 크게 기뻐하며 현을 붙들고 말하였다. 나를 몰라보겠느냐. 내가 바로 완삼이다. 꿈을 꿨는데 그대를 만나서 은혜를 갚는 꿈이었다. 내 어찌 공자를 배울 줄 알았겠느냐. 완삼이 현을 붙잡고 집으로 들어가 못내 반가움에 처자를 불러 말했다. 진주강에서 나를 구하던 공자가 이제 오셨으니 이 공자가 아니었으면 너희들이 순천부에서 관비가 될 뻔했다. 오늘날 먹고 입는 것을 어찌 군색을 면했겠느냐. 이제 배웠기는 천만몽매의 일이다. 천만몽매라고 하는 것은 꿈 같은 일이다. 꿈 같은 일이다. 하늘이 지시함이라. 완삼이 못내 살해하니 현이 또한 공손히 대답했다. 작은 것을 주고 큰 인사를 받으니 민망하다. 자, 그래서 어쨌든 마지막에 이렇게 끝이 났고 42번에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계속 대화를 하고 있지. 그래서 답이 3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43번에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답은 3번이지. 44번에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답은 2번입니다. 45번에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답은 2번입니다. 천사 옷값을 자신이 지닐 수 없다고 채연이 말하는 것을 보니 이거랑 지금 승리가 예정된 것이랑 관련이 있지 않지?